AI와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는 요즘, 어쩌면 가끔은 사람보다 쉽고 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 거겠죠. 자, 오늘도 서로 따뜻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캑캑캑캑 인생 책책 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이시안의 고전 읽기로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렇지만 읽어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은 익숙한 고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고전 만나볼까요? 오늘은 모처럼 좀 쉬운 고전을 준비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네. 오늘 고전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되기도 했거든요. 디즈니 쪽이면 내가 알겠네. 네. 백설공주 아니면 인어공주. 근데 여기에 왕자도 하나 나옵니다. 왕자? 왕자가 나와요. 이런 거 뭐 하나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따야야 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자. 그러니까 라이온킹. 맞습니다. 바로 라이온킹이에요. 네. 어린 사자 심바가 삼촌 스카의 음모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서 그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의 모티브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문학 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네. 작가도 정말 가장 유명한 작가거든요. 셰익스피어. 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원작이거든요. 와. 바로 그 햄릿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그 햄릿. 아니 네. 근데 이 라이온킹이 이 햄릿에서 모티브가 됐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디즈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렇지 네. 그 줄거리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 복수를 실행하기까지 이 내적 고뇌, 햄릿의 내적 고뇌가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뇌를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극의 정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네. 햄릿은 누구인가? 지금으로 치면 초엘리트입니다. 덴마크 엘시노어 성의 왕자예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수학한 그런 지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면과 지성적인 면을 다 갖춘 흔히 이제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숙부, 삼촌이랑 재혼을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네. 나는 사실 살해당한 거고 숙부랑 그 왕비, 그러니까 햄릿의 엄마죠. 이 둘이 짜고서 나를 죽인 것이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햄릿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 아니 근데 너무 막장 드라마 이게 아빠가 유령이 돼가지고 진실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믿을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뿐일 뿐일 수도 있잖아 그냥.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숙부가 네. 원수다.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약간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유령이지만. 이 햄릿이 어떻게 했냐면 연극을 기획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연극을 이 두 사람 앞에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뜨끔해가지고 그 반응을 보이니까 아 이거 그 반응을 보고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종의 몰래카메라처럼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성공해가지고 숙부가 범인인 것이 확실해졌다까지 간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할 차례가 된 거군요. 제가 심리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적 고뇌를 해요. 주저하다가 복수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내가 죽어버릴까 자살할 생각도 하면서 이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정신이 혼란한 상태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햄릿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아, 진짜 유명한 대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결정을 미루는 상황을 우리가 네. 햄릿 증후군이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햄릿은 복수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복수에 성공은 하는데요. 네. 이 복수가 쉽게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큰 비극을 낳는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 뒤에 왕이 숨어 있다라고 느끼고 장막 뒤에 그 장막 뒤를 칼로 찌릅니다. 근데 숙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재상인 플로니어스인데 네. 문제는 햄릿이 사랑하는 여자 오피리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장인 될 사람이네. 그렇죠. 아휴, 어떡해요. 그 오피리아는 이 충격 때문에 미쳐가지고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합니다. 플로니어스가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있었거든요. 네. 레어티즈라는 아들이 햄릿한테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과 짜고서 햄릿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투를 벌이게 돼요. 레어티즈가 칼에 독을 발라놓습니다. 독을 바르잖아요. 햄릿이 찔리긴 찔려요. 근데 네. 죽지는 않았는데 그 사이에 칼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칼로 레어티즈를 또 죽여요. 그런데 또 이 왕이 의심이 많잖아요. 독을 탄 술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실수로 왕비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햄릿은 또 그 왕을 이 독이 든 칼로 찔러 죽여요. 네. 아, 그리고 자기는 또 독이 퍼져서 죽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결론이 독과 칼, 독으로 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결론입니다. 설마 했는데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참극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비극적인 결말인데 네. 죽기 전에 햄릿이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후세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후세에 남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 거죠. 아, 그러면 햄릿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뭐 복수가 답이 아니다. 뭐 이런 결말이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의 아들이 또 저 사람의 친척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복수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수를 결국 모두의 비극이 되는 것이다.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도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복수극이라기보다는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사의 갈등을 두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민들 또 갈등을 담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명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서양 고전 모두가 알고 있는 햄릿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20여 년간 언론의 개혁과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언론운동의 데모라고 불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뵙기에도 강단 있고 당찬 모습이 이 별명과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긴 게 이래서 당차 보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네. 같고 사실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약간 황희정승 스타일이신데요. 그건 너무 큰 비유고요. 그건 아니고 모든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서 네. 사실은 좀 줏대 없는 편인데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가끔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별명이 데모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또 엄마들의 추앙을 받는 그 단체에서 네. 또 그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단체 활동명이 수수팥떡이라고 들었는데 예. 와, 팥떡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체예요? 네, 그 수수팥떡은 네. 전통 육아법과 자연건강법, 자연육아법을 합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는 그런 단체였어요. 네. 거기는 몸이 좀 약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부터 아토피 아이를 둔 엄마, 그리고 뭐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엄마들이랑 같이 육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단체군요. 22대 국회에서도 그야말로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최민희 의원님의 인생책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김대중 육성회고록입니다. 자, 이 책은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선 구수를 담은 아주 특별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사는 물론 사상과 철학을 육성으로 기록한 마지막 자서전, 김대중 육성회고록. 이 책은 일제강점기, 남북분단, 6.25 전쟁, 군사독재, 민주화 운동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국가 번영을 선도했던 인간 김대중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구술 형식의 책이라서 그런지 읽는 내내 뭔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옛날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친숙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게 아니라요. 옛날 개그맨들이 항상 성대모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읽으면서 히히 깨알 웃음을 지으면서 읽었는데요. 이 회고록이나 자서전은 좀 자기들이 했던 그 업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 좀 가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털어놓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작가님 어떠셨어요? 사실 인생 책방 하다 보면 이 의원님들이 김대중 대통령 관련 서적을 갖고 나오시는 일이 많잖아요. 네. 제가 이걸 거의 한 2, 3년 하다 보니까 김대중 전문가가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육성 회고록이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본인과 직접 이야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책을 맞아요. 보면서. 그래서 오늘 완결점을 찍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오랜 시간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개인적인 인연은 제가 해직 선배들이 만든 말지라는 진보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1호 기자예요. 네. 네, 제가 그 말지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92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의 공보팀의 팀원으로 추천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대통령의 뭐 언론 인터뷰 초안 뭐 이런 거를 짜는 역할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대선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에서 잡지를 만들었어요. 민주광장이라는. 네. 네, 그래서 그 잡지에서 잠깐 기자로 일했기 때문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를 주로 제가 인터뷰 기사를 썼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든가 네. 또 꼭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후보 뭐 며느리 뭐 이런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공보비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그분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쭉 훑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의원님의 삶의 여정이랑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어떤 정치 여정과 어느 정도는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닿긴 하지만 네. 비교할 수 없죠. 그분의 크기가. 네, 그런 어떤 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인생책으로 오늘 골라주신 걸까요? 네, 저 처음에 사실 요새 대한민국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은 길을 잃은 것 같고 어떤 정치 세력은 길은 아는데 왜 저렇게 섬세하지 못할까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제가 어렵다는 뜻은 일반 국민들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경제 동력도 찾아가야 되고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인생 책을 선정하라고 우리 보좌진이 그래서 네. 이 김대중 육성 회고록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펼쳐보는 책이라 DJ 회고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DJ의 정치 역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면 그분은 더 앞길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늘 때로 참고 인내할 때 그리고 체념할 때 그럴 때조차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분이세요. 네. 국민들께는 희망을 잃지 않는 DJ의 그 태도, 삶의 태도 나누고 싶고 그런 거고 파도가 칠 때 맞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생각을 정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풍랑이 일 때는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풍랑이 계속 일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그대로 담은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시대의 증인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뭐 분단, 전쟁, 뭐 민주화, 대통령 되어서 남북 정상회담 하기까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담겨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의 순간들이 다 담겨 있는 삶이었구나.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DJ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현대사가 그를 낳았고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하면서 그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에 참여를 해요. 그때 저희 사회주의 사상가들하고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사업도 해요. 예, 사업도 하고 신문사도 해요. 그러니까 그 DJ가 늘 얘기했던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선비적 서사 의식 그런 거, 그 두 선비 정신이 같이 이미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쭉 성장하면서 군부 독재를 2번이나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되고 이분 자체가. 그래서 사실 80년 광주 민중항쟁도 DJ라는 존재로 민주화 운동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 분단의 질곡 속에서 6.15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현대사의 질곡과 같이 하면서 그 질곡을 견뎌내면서 질곡을 극복할 방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대사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각 시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시대를 겪어낸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순간순간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기도 하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발자국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시나요? 그냥 전체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극적인 장면들, 40대 기수론, 그 분위기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장충당 공원 연설에서 부유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진보적인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놀랐고 뭐 다 6.15까지. 그 김정일 위원장과 껴안는 장면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지금은 여야가 되게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뭐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DJ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DJP 연합이라는 개혁적인 진영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술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DJ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권익위원회로 바뀌었지만 부패방지위원회도 DJ가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군부 독재를 모태로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에게 국가인권위를 만든다고 하면 찬성하겠습니까? 이 기구 자체가 자기들에 대한 도전인데. 근데 그거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상 현실 정치인이 돼서 생각해 보면 DJ는 그냥 정치의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 여러 가지 15대 대통령이 되시면서 우리 사회 변화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 각하라는 호칭을 못 쓰게 하고요. 맞아요. 네. 그 옛날에 각하는 진짜 어려운 건데 나중에 그 각하가 약간 좀 똠방 각하처럼 이렇게 우습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그 각하를 없애고 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공서에 대통령 사진 붙어 있는 거 없애고 얼핏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사회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을 오랫동안 겪었잖아요. 박정희 시대 18년 그리고 전두환 시대 7년 그리고 뭐 유사 권위주의인 노태우 정권까지 하면 오랜 기간을 권위주의 정권을 지내다 보니 권위주의가 권위와 구별돼야 되는데 권위와 권위주의가 혼재된 상태에서 정치권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통령 각하 그러면 마치 조폭들이 하듯이 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DJ는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정말 좋은 이웃집의 젊은 할아버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더 씌워진 걸 다 떼고 나면 정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어서 일단 권위가 필요할 때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그렇게 권위에 복속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 이제 저기 집안이 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론 운동 하셨잖아요. 그때 집안에 반대가 있지 않으셨을지 그게 반대 정도가 아니죠.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국방부에 계셨고 저희 작은 아버지 두 분은 군인이셨어요. 저로 인해서 불이익도 받으셨어요. 제가 전두환 반대하면서 시위할 때 저 잡으러 학교까지 달려오시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되게 네 그랬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조선일보만 보셨는데 저는 안티조선 운동의 대변인이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좀 반대되는 길을 가는 딸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결국은 아버지 인정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은 달랐지만 네. 아버지가 저의 생활 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희 남편도 이제 같은 부류의 사람과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네. 그건 당연하죠. 예, 운동하는 사람이 당연하고 감수해야 될 길인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책이 잘 나가고 그러면서 돈을 좀 벌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쭉 지켜보시면서 되게 돈을 벌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있더라. 일단 차를 바꾸더라. 저 그때 티코 타고 다녔는데 늘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는 진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아, 그때 너무 기쁘셨겠어요. 인정받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네. 그때 제가 낙선하고 막 그랬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는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세도 돼 있고 역량도 있고 그리고 생활 태도도 돼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애가 다시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손실이다. 이렇게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 와. 그러나 끝까지 네가 생각하는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인정도 받으시고 네. 병가야. 그러나 완전히 생각은 다르셨어요. 그렇죠. 그게 쉽진 네. 않죠. 네. 좁혀지기가. 그래도 이렇게 따님을 마지막엔 인정하셨으니까 굉장히 네,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그러셨군요. 병원에 있는데 계단 있잖아요. 계단 입구 비상문에 그 계단 있는 뒤에 가서 정말 에휴. 그래도 이념은 좀 달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삶을 나침반 삼아 달려온 딸을 마지막엔 인정하신 거니까 맞아요. 이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최민희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이렇게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열정. 열정. 예, 그리고 이 뜨거운 가슴은 이제 정치를 할 때 이게 정치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정치인들은 딱 일정한 틀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잊기가 쉬워요. 근데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만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모를 잃어서 울 수도 있고 예, 그걸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본질을 잃게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휴머니즘 그리고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 예, 이게 뜨거운 가슴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네. 예. 차가운 머리는 뭘까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이. 네. 그런데 가슴만 너무 뜨겁게 있다 보면 치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로 일을 해결할 땐 한 걸음 떨어져서 냉정하게 직시하고 길을 찾아라.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네. 그러나 감성적으로 공감하라.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보면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 또 이상적인 판단이 굉장히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약간 이상하기도 했는데 개인 얘기를 막 할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기자니까 네, 그렇죠. 제가. 그러면 성경을 봐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에게는 좀 먼 이야기잖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대학 와서 만난 친구 중에 고아도 없고 뭐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홀어머니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성경 읽으시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가련한 게 없다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것도. 그게 뭐 그 연배차가 있기 때문에 세대차로 인해서 예를 들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영역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아는 정말 통시대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엄청 섬세하신 분이세요. 예민하고.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함이 드는데 사실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이 보통은 이렇게 겁도 좀 많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겁 많으세요. 그냥 극과 극은 통하는 거 아닐까? 네. 극과 극은. 막 그 되게 예민한 분들이 소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민하게 되면 확 대범해지나 봐요. 그게 역시 독서의 힘일 거예요. 네. 사람이 근데 둘 다 갖기가 진짜 어려워서요. 귀여운데 섹시하기 어려운 것처럼. 귀엽고 섹시하세요. 아니 근데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데 차가운 머리까지 갖기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뜨거운 가슴 쪽이거든요. 어떠세요, 다들? 저는 그냥 봐도 뜨겁잖아요. 그렇죠. 뜨거워. 뜨거워. 근데 아니 이제 저기는 약간 이성에 가까워. 아, 작가님은.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MBTI의 T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따질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오. 그래요? F예요, F. 아 여기 다 완전. 또 뜨거운 가슴이네요. 예, 공감. 네. 사실 글 저 쓰거나 F예요. 이랬을 때 공감 안 하면 이게 그렇죠. 쓰기 힘들거든요. 의원님도 그 F 공감이 강하시죠? 저는 100% F였다가 요새는 한 55% F. 오 그래요? 바뀌기도 하는군요. 바뀌죠. 네. 저는요 진짜 놀라운 거. 네. 전 어렸을 때 발표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근데 이렇게 테레비 앞에서 수다를 떨잖아요. 진짜 바뀌었다. 네, 바뀌어요. 의원님께서 워낙에 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공감의 마음을 담아서 쓰시잖아요. 근데 알고 계십니까? 88년도에 단편 소설 썩난 휠체어 등단 작가기도 하십니다. 와. 근데 계속 워낙에 글을 잘 쓰시니까 글을 계속 써라라는 권유를 받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글만 쓰기에는 피가 너무 뜨거워서 야.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너무 멋있게 진짜 느껴졌거든요. 멋있게 이게 정태기 선배예요. 네. 조선투이에 네. 정태기 선배가 읽었다든가 뭐 그러면서 글을 계속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름 이제 그때는 여성이 그런 필지로 쓰는 게 좀 없어서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글 쓰고 앉아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제 가슴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아유 소설가로서 대성하게 틀렸구만. 88년도 상황이었으니까 그 현장에. 그때예요. 네, 네. 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이신데 정치하시면서 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사이의 균형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F에서 T로 많이 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학생운동하고 이럴 때는 100% F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형국이니까요. 그때는 시위 주동하다 뭐 떨어져서 죽고 고문당하다 죽고 들어가면 일단 두들겨 맞는 게 기본이니까 엄청 무서운 상황이니까 그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못하죠. 네, 그런데 100% F였는데 제가 어느 날 민원연 사무국장이 된 거예요. 사무처 책임자. 그 사무처 책임자가 가슴으로 날뛰면 그 단체가 돌아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잘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바뀌던데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5.5 대 4.5로 T 대 F가 됐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네. 바뀐다고 생각해요. 본질은 F 맞아요. 인정. 오늘 굉장히 의원님의 네.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뭔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다가 순둥순둥한 모습을 뵙게 되니까 또 재밌는데 워낙 요즘 바쁘시니까 진영 씨 네. 잠깐 쉬는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쉬어가는 결정 OX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예.
번째 질문입니다. 내 별명은 미친 단무지, 단순 무식, 리을. 이 별명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하나, 둘, 셋. 든다. 마음에 들어요? 단무지. 아니 근데 문제가 나오기 전에 하고 드셨거든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 미친 단무지라 그래요. 그 별명 맞다. 이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좋아요. 저는 오. 제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책을 너무 많이 읽는 애여서 네. 생각이 굉장히 많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햄릿형 고민에도 빠지고 친구를 사귈 때도 여자친구들끼리도 삼각관계가 많았어요. 오. 대개는 둘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아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싫었어요, 그게. 네. 그런데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 시위주동을 할래 안 할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하는 거지, 인생을 걸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막 하다 보니까 네. 단순하고 무식하고 뭐 정말 라고 할 정도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단무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단무지 의원님. 아니 알면 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대 상임위원장 가운데선 유일한 여성이시거든요. 이 정도면 우먼 파워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더 해야 돼. 마음에 안 드세요? 더 해야 된다고 더 해야 하시면서 된다고. 드셨어요? 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조금 더 단호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 아니 듣기로는 과방위는 시작하면 끝나질 않는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거는 위원장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 과방위가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민주당은 언론인, 방송인 출신 초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끝장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위원장.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상임위 쌍두마차로 언급되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님과 정청래 위원장님. 솔직히 내가 한 수 위다? 하나, 둘, 셋. 위라고 하실 줄 알아요. 그게 왜 아니냐면 네. 정청래 의원이 사선이에요. 근데 그분의 사선이 그냥 된 사선이 아니에요. 네. 정청래 의원이 매우 다져지고 김대중 정신에 따라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낙선 생활을 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사선이 됐기 때문에 그 선수는 그 내공은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재선하는 거랑 징검다리 재선이 다르다고 해요. 네. 그 내공이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화한 자연주의 육아 전도사였대 의원님이신데 정치하고 나서 왜 일이 드세졌나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하나, 둘, 셋. 듣는다? 아니요. 그래요? 저도 의원님 별 드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 본질은 바뀌지 않았나 봐요. 네, 그냥 네. 역할은 제가 과방위원장으로서 네. 단호해야 될 때가 있을 땐 단호한 거고요. 그거 아까 차가운 머리로. 네. 평소에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그리고 저희 대학교 때 친구들도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면 너 똑같아 이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딸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피앙세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갭 차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분이 장모님인 것 같습니다. 실제 모습과 화면에서 비치는 의원으로서의 모습. 너무 차이 나신다. 네, 지금까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결정 OX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매력적인데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민희를 지키는 민희입니다. 약간 라임이 있어요. 민희를 지키는 민희. 야. 쇼미더머니 아니고 쇼미더머니.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민의를 배반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민의를 지키는 정치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24시간을 어떻게 사냐잖아요. 내가 24시간을 사는데 여기서 12시간을 뭐 잠도 자고 뭐도 하고 빼요. 그럼 나머지 남는 12시간을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시간을 가능하면 시민들과 많이 보내는 거죠.
이웃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갭 차이가 매우 크다. 시간 많이 보내고 네. 가족들하고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현실 정치를 봤을 때 민의와 현실 정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현실 앞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애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제가 농담처럼 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옳은 방향과 강요당하는 방향 중에 되게 강요 쪽을 선택하는 건 이게 문법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쪽을 택해야 내가 미래에 안전하게 다음 공천도 받고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크지 않아요. 네. 그냥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는 쪽을 끝까지 주장하고 근데 당론과 제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당론에는 굴복하겠다. 이건 당인이니까 무소속이 아니니까 네. 그 정도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되게 의정활동을 하다가 잘못된 선택이나 일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슬쩍 덮고 넘어가는데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불러서 제가 이 부분에서 잘못했고 이게 보완할 길을 이렇게 찾아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니, 미래를 보지 않는다고 하셔서 욜로족이신가 했는데 그거보다는 현실을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근데 이 민의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민의가 있으면 상반되는 민의도 민의일 텐데 이 사이에 균형을 맞춰서 그 의견을 모두 듣는 건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저 정파적인 사람이에요. 이 정파적이란 제 인생 자체가 군부 독재 반대 투쟁을 한 사람이고 제가 집안이 다 경상도고 저도 밀양 출신인데 제가 민주당을 택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일정 정도 진보적이기 때문에 정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부족해요. 인정해요. 그 부분을. 네. 네, 그리고 그러나 노인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김대중 육성회고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은 민중이 그리고 시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언제나 이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신의 가호 이게 너무 상투적이니까 DJ와 YS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간절한 소망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우린 다 극복할 거다. DJ처럼. 네, 이 말씀을 시민들께는 나누고 싶었고요. 정치인들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대목 DJP 연합하면서 야합이라고 비난도 받고 그랬지만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거기서 민주적 기본 제도를 만들어냈고 6.15까지 성사시켰던 DJ처럼 우리도 이물질을 걷어낸 상태에서 뭔가 하자. 그리고 DJ가 IMF 때 ICT R&D를 대폭 늘려서 ICT 강국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획 좀 같이 하자. DJ처럼. 그런 얘기는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과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그 시작할 때는 별명이 데모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친 단무지 그러니까 약간 좀 정말 갭 차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음만큼은 엄청 따뜻한 분이어서 국민을 위한 데모가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찬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할 때는 아직도 정치적인 눈으로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 정치적인 거를 좀 빼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정파를 초월해서 존경할 만한 어른, 롤모델을 찾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책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은 너무 존경할 만하다.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늘 정치가 시민을 못 따라가서 늘 죄송합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처음 함께 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여전히 우리 국민과 시민을 위한 정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론 부딪히고 어긋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함께일 때 더욱 빛나는 관계. 오늘은 우리 곁에 소중한 이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를 담은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남미는 한번 가봐야 할 텐데. 입버릇처럼 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위해 아들이 나섰습니다. 저자는 어머니와의 남미 여행을 앞두고 예행 연습 삼아 터키로 향하는데요.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터키를 한 바퀴 도는 여정. 이 모자는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어설픈 모자가 펼치는 좀 모자란 터키 여행은 여행 초보 모자의 좌충우돌 터키 여행인데요. 신비로운 건축물과 천혜의 자연경관, 현지인들과의 따뜻한 만남과 사프란 블루에서의 독특한 하맘 체험까지 유쾌한 에피소드와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가득한 여행. 하지만 모든 순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잘못 찾아간 열악한 호텔의 돌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아찔한 순간을 겪기도 하고 부르사에선 끝없이 내리는 빗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구해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멘탈 붕괴 순간의 연속. 그래도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유쾌한 여행을 이어가는데요. 저자의 재치 있는 글과 생생한 사진은 독자를 터키 여행의 한복판으로 데려다줍니다. 함께하는 여행의 즐거움, 어설픈 모자에 좀 모자란 터키 여행과 함께 느껴보세요. 매일 싸우지만 때론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지독한 애증의 관계. 자매가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자매일기는 동물 권리론자이자 동물보호 활동가로 살아가는 박수영 자매의 일상을 담은 책인데요. 2016년 고양이 토라와 처음 만난 날, 이날 두 사람은 평소 즐겨 먹던 치킨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으로 튀겨져 있는 닭이랑 토라가 전혀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데 왜 한 생명은 여기 있고 또 다른 생명은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 깨달음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길에서 만난 석수, 소코, 모리, 수리를 차례로 식구로 들였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채식, 동물 기도 활동까지 함께 나서게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자매들의 일상은 진지하면서 때론 코믹한데요. 무더운 날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자유로를 운전해 쌍자국이 선명해진 엉덩이로 보호소 강아지들을 산책시키기도 하고요. 싸우다가도 언니 석수가 토했어 한마디면 뭐? 왜?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자매애를 발휘하기도 하죠. 때로는 투닥거리고 때로는 부둥켜 안고 울지만 결국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두 사람. 우리는 매일 실망하고 자주 낙담하지만 그만큼 웃기도 하고 또 가끔은 숨이 넘어가도록 낄낄거리기도 한다고 자매는 말합니다. 동물, 영화, 책, 지구까지 자매의 일상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인 둘. 두 자매의 솔직 담백한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인간은 물의 행성에 살고 있으며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인류가 땅이 아닌 물의 행성에 살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 플래닛 아쿠아.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해야 하는지 책의 통찰과 제안을 담았는데요. 기후위기로 전 세계 생태계가 무너지고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도시 수력 문명이 막을 내리고 신유목 시대와 임시사회가 부상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에 따른 변화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서평자인 김현곤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지구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며 지구는 땅의 행성이 아니라 물의 행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르쳐주는 인류의 첫 교과서라는 평을 남겼는데요. 특히 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생한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너무도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생명의 원천인 물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실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리프킨의 제안을 언급하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길이라며 책의 메시지를 정리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플래닛 아쿠아와 함께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여왕벌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즈음 영국 사회를 쥐락펴락한 강골의 레이디 인플루언서들. 이 책은 당시 영국 사교계를 호령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6명의 여성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나를 닮은 동물 사전인데요. 신기하고 괴상하기로 유명한 야생동물 100종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특유의 유머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지구 반대편 야생동물 이야기를 마치 잘 나가는 동창 소식을 전하듯 실감나고 친근하게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경력도 일하는 현장도 일의 성격도 모두 다른 15명의 직업인들. 그들의 속내와 직업 이면을 생생하게 그린 이 책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성찰과 대화를 담았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늘 곁에 있어 당연히 여기진 않았나요? 오늘 소개된 책들처럼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빛나는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